오늘 뉴스와이드 먼저 이번에 경기지사 출마를 선언한 유승민 전 대표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제 예비 후보 되신 거죠? 오늘 등록했습니다. 오늘 등록하셨고. 예. 출마 결심을 하시기까지 아주 고민이 많으셨다고 많았습니다. 들었습니다. 예. 예. 근데 출마 선언하고 나서 가장 많이 들으셨던 질문이 아마 왜 대구에서 정치하던 분이 경기도냐 이거였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라고 답하셨습니까? 저는 대구에서 정치를 4선 국회의원을 했지만 제가 모든 관심사는 뭐 국회의원이라는 게 나라를 위해서 정치를 하는 거니까요. 저는 어떻게 하면 정말 대한민국을 더 잘 살게 더 강하게 만드느냐. 저는 거기에 뭐 집중을 했었고 그런 차원에서 보면 제가 무슨 대구에 이렇게 그동안 매몰되어 있던 파묻혀 있던 그런 지역 정치는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경기도는 정말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약간의 축소판인데 예. 거기에 경제, 산업, 안보 모든 이슈들이 다 있습니다. 그 인구가 1,400만 가까이 되고요. 그래서 제가 꿈꿔왔던 정치 그거를 경기도에서 이번에 꼭 한번 일을 해보고 싶다. 우리 경기도민들께서 가장 고통을 받는 그런 문제를 해결해 낼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도지사 그거 꼭 좀 해보고 싶다. 예. 그런 차원에서 출마했습니다. 경기도하고 인연은 있으신가요? 연고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격을 많이 받습니다. 제가 정말 신참 경기도민으로서 전입신고도 최근에 했고 연고도 뭐 특별한 물론 친인척들이 많이 살죠. 근데 제가 한 번도 이제 거주한 적은 없고요. 근데 이런 점은 있습니다. 경기도는 대한민국의 용광로 같은 데여서 영남, 호남, 충청, 강원, 제주에서 다 올라와서 거기서 일자리를 구하고 살고 있습니다. 또 서울에서도 집값이 비싸가지고 경기도로 이사 온 30, 40 젊은 분들도 굉장히 많고 제가 연고가 없다는 게 약점도 되겠지만 저는 강점도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연고가 없기 뭐 학연, 지연, 혈연 이런 연고가 없기 때문에 저는 지난 4년에 이재명 지사께서 해왔던 경기도정 이거보다 제가 훨씬 더 깨끗하고 바르게 할 자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고가 없다는 거를 너무 유승민의 약점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그게 강점도 될 수 있다. 지방선거라서 연고 하긴 합니다만 사실 뭐 이제는 대한민국이다 하나인 셈이기도 하고 또 서울, 경기 이런 수도권을 또 그 지역 출신인 얼마나 또 그럴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렇습니다. 뭐 대대로 한양에 살아오고 경기에 살아온 분들도 계시겠죠. 당연히. 그렇지만 수도권 인구가 이렇게 전 인구의 절반을 차지할 정도로 늘어난 거는 그거는 일자리를 찾아서 기회를 찾아서 오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연고를 따지기보다는 누가 경기도를 위해서 경기도민을 위해서 더 일 잘할 거냐 저는 능력을 볼 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네덜란드 국적의 히딩크 축구 감독이 이야기를 했죠. 그 월드컵 4강을 어쨌든 이뤄낸 사람 아니냐. 그 대한민국 국민 국적이 아니었다. 그런 이야기를 했죠. 기초단체장하고는 좀 다르다고 봐야죠.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경기도는요. 그렇죠. 다양하고 또 개방되어 있는 그런 지역이니까. 알겠습니다. 그 점은 이해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많이 들으셨던 질문이 아마 이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경기도지사 가서 뭐 열심히 일을 하시고 그러겠지만 내년 이 다음 대권 도전 발판으로 삼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또 이런 질문 많이 들으셨죠? 제가 정치를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선출직 공직에 대한 꿈이 있습니다. 저는 솔직하게 그런 꿈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다만 지난 두 번의 대선에 도전을 해봤던 사람으로서 제가 경기도지사에 도전할 때는 경기도민들께서 저를 선택해 주시면 4년간은 정말 딴 생각 안 하고 경기도민만을 위해서 일을 하겠다. 그러고 나서 제가 만약 경기도민들께서 저 사람 일 잘한다. 우리 자랑스러운 도지사다. 그러면 저한테 정치적 기회가 더 생기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늘 열려있는 이야기고 제가 하기에 딸린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창 후보 등록도 하고 준비도 하고 계신데 이런 질문 드리기가 뭐 합니다만 그 전에 이제 정계 은퇴 이런 얘기까지 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경기지사 출마 선언을 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이번에도 실패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대선 두 번의 대선 도전했다가 실패하고 정치를 그만둘 생각까지 했던 건 사실이고요. 정말 드라마틱한 반전이었죠. 제 입장에서는 저는 뭐 제 입에서 뱉은 말을 정말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인데 근데 도전하게 됐는데 방금 이제 이번에 실패하면 제가 그 가정을 상상을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무지 어려운 선거입니다. 우리 윤석열 당선인께서 46만 표, 5.3%포인트를 졌던 선거고 이재명 지사의 어떻게 보면 이 근거지였고요. 그래서 엄청 어려운 선거라고 생각되는데 저는 어렵기 때문에 도전을 했습니다. 이게 쉬운 선거였으면 국민의힘 정치인들 중에 너도 나도 경기도지사 출마하겠다고 다 그랬을 건데 어려워서 제가 도전을 했고 저는 패배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 그 질문을 거둬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십시오. 경기도 공부는 하고 계십니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게 제 일 아닙니까? 예. 많이 하고 있고 사실 저는 국회의원 시절에도 경기도의 곳곳을 제가 안 가본 데가 없습니다. 제가 그래요? 국방위원장 예. 8년 하면서 최전방과 평택 이함대와 해병대 사령부와 다 가봤습니다. 그리고 경제 쪽에 올해 또 했기 때문에 경기도에 무슨 뭐 우리 반도체 공장들 또 어제는 제가 쌍용 자동차를 최근 3년간 세 번째 어제 방문해서 쌍용 자동차 같이 그런 정말 경쟁력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실 기업을 회생을 살려가지고 거기에 있는 일자리와 거기에서 먹고 사는 그 가족분들 저는 그런 걸 보호하고 살리고 튼튼하게 하는 게 도지사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제 가서 평택에 가면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는 삼성전자 정말 최첨단 공장이 있는 반면에 정말 이렇게 괴로운 이 쌍용 자동차가 있거든요. 그런 문제를 어려운 문제를 제가 꼭 좀 해결하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서 경기도 곳곳에 이미 많이 공부가 돼 있다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공부해 보시다 보니까 경기도 1번 과제는 뭐였습니까? 일자리였습니까? 일자리 다 중요한데요. 제가 도지사 되면 제일 먼저 저 교통하고 주택 문제 해결할 겁니다. 교통주택. 주택 문제가 경기도에도 무주택자가 굉장히 많고요. 특히 뭐 성남의 수정구 같은 데는 정말 어렵게 그분들 많은 분들이 이 내 집 마련의 꿈을 뭐 그럼 서울 시민들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경기도민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실패한 부동산 정책을 제가 경기도지사가 되면 반드시 바로잡아서 공급 문제, 그 집값하고 관련된 그다음에 이 부동산 살 때 자기 돈으로 말고 대출받아 살 수 있는 금융 문제, 예. 그다음에 부동산 세금 문제 이거 세 개 고통받는 거 해결하고 지금 일자리는 서울 시내에 있는데 경기도 그러니까 서울 북쪽에서 서울 남쪽에서 서쪽에서 경기도로 출퇴근하는 분들 예. 생각해 보시면 서울에서 출퇴근하는 것보다 한 2배나 2배 반 정도 시간이 더 소요됩니다. 하루 24시간 중에 4시간을 만약 출퇴근 길에 허비를 한다면 그거 보통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 조만간 오세훈 시장을 한번 뵙고 예. 찾아뵙고 예. 이번에 제가 경기도지사 되고 오세훈 시장 서울시장 되고 이러면 우리 둘이 힘을 합쳐가지고 서울에 일자리가 있고 경기도에서 출퇴근하는 분들은 저는 서울시장도 그분들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예. 저는 당연히 그렇고 우리 둘이 한번 같이 이 교통 문제 광역버스, 전철 지금 구상 중이고 착공 중인 GTX 문제 이거를 한번 청사진을 만들어 가지고 예. 이 일종의 그 메트로폴리탄 수도권 아니겠습니까? 예. 이 교통 문제 같이 해결해 보자. 그렇게 제안을 하고 할 생각입니다. 서울과 경기 지역의 뭐 요금을 뭐 같이 뭐 이용하게 한다든지 같이 이용하고 어떻게 하면 더 빨리 예. 서로 왕래할 수 있는 이런 문제 또 국비 예산을 어떻게 같이 이렇게 받아낼 예. 수 있는 여러 가지 해결할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체계를 하나로 만드는 방법.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후보가 되시려면 이제 당내 경선을 거쳐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예. 뭐 그 전에도 뭐 다른 후보들이 있습니다만 오늘 김은혜 전 당선인 대변인이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당선인 대변인이기 때문에 예. 이른바 이제 윤심이 혹시 작용한 거 아니냐 그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랬을 것 같습니까?
윤심은 제가 아는 윤석열 당선인께서는 정치 처음 시작할 때부터 이제까지 제일 많이 해온 말이 공정과 상식 아니겠습니까? 저는 뭐 윤심은 저는 공정과 상식이라고 보고 또 그렇게 국민들 앞에 약속을 하셨으니까 저는 그렇게 실천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당내 뭐 후보를 뽑는 이 경선 과정에 당선인께서 그렇게 개입하시지 않을 거다라고 예. 저는 생각하고 저는 뭐 우리 오늘 출마 선언하신 우리 김은혜 인수위 대변인 또 기존에 출마 선언하신 우리 심재철 의원님, 함진규 의원님 같은 분들 또 앞으로 더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분들 다 해서 우리가 정말 이번에 국민의힘 후보 경선은 경기도가 워낙 어렵기 때문에 예. 우리가 이기기 어려우니까 우리 경선 과정에 진짜 치열하게 뜨겁게 한번 하고 그래서 단일 후보를 뽑으면 그때 가서 다 승복하고 도와드리는 예. 그런 모습으로 가면 좋겠습니다. 자신 있으십니까? 저는 자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후보가 만약에 되신다면 이제 민주당 후보하고 또 싸워야 되는데 현재 그렇습니다. 민주당도 뭐 지금 후보 치열합니다만 김동연 전 부총리가 현재는 이제 높게 나옵니다. 두 분이 이렇게 지지율 나온 것도 보고 그랬는데 근데 김동연 대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유승민 대표가 뭐 경제를 많이 잘한다고 하지만 현장 경험이 없지 않느냐. 나는 뭐 부총리도 했고 그래서 현장 경험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어떻게 들으셨나요? 이제 국민들께서는 저는 경제학자의 정치인 출신이고 그분은 경제 공무원 출신이니까 같은 또 경제라는 이런 겹치는 이미지를 생각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많이 다 사실 일하는 영역이 많이 달랐습니다. 우리 김동연 부총리께서는 평생 경제 공무원을 하셨기 때문에 경제 공무원이라는 게 사실 위에서 지시를 하는 거를 이행하는 그런 걸 하셨고 저는 아주 젊을 때부터 경제를 굉장히 좀 이렇게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공부하면서 늘 비판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역할을 해왔습니다. 특히 정치라는 게 정치의 한 8, 90%는 저는 그 경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뭐 주택, 복지, 일자리 전부 경제 문제입니다. 교육, 보육에도 경제 문제 굉장히 있고요. 그래서 저는 늘 이거는 정치를 도지사라는 자리는 뭐 대통령이든 누구든 지시를 받아가지고 그 일을 시키는 대로 하는 그런 자리가 아니다. 도지사라는 자리는 비전을 제시하고 그걸 돌파하고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 정치력을 갖춰야 되는데 저는 정치를 이제 23년째 그러니까 정치 경제를 한 거죠 저는. 근데 우리 김동연 전 부총리께서 이 공무원으로서 예컨대 문재인 정부 들어서 경제 정책의 실패, 부동산 실패, 일자리 실패, 소득주도 성장 정책의 실패 이런 데 대해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책임이 있는 분이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만약 그분이 민주당 후보가 되시면 아주 뭐 토론이 아주 치열하고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곤란할 수도 있는 질문 두 가지만 드리고 마십시오. 윤석열 당선인이 이제 참 어렵게 이제 당선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대체로 당선이 되고 나면 국정 지지도 또 앞으로 잘할 거다 이런 전망이 좀 높게 나오는 편인데 지금도 뭐 이렇게 50%를 못 넘는 그런 조사가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 일하는데 좀 어렵죠? 어렵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윤석열 당선인, 저야 뭐 경기도지사 출마하니 거기 집중을 합니다만은 제가 이렇게 쭉 보면 당선인 시절에 보통 80%, 90%까지 지지도가 나오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과거에. 지금은 이제 50%가 만약 안 되면 당선인한테 제일 중요한 거는 국민들이 얼마나 신뢰, 믿음을 보내주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국회는 180석 민주당이 하고 있어서 예산이든 법안이든 마음대로 되는 게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그럴 때 믿을 수 있는 곳이라고는 국민의 지지 이거밖에 없는데 그래서 당선인의 지지도를 높이는 거. 그걸 위해서 정말 국민들께서 더 믿음과 지지를 보내줄 만한 그런 정책 공약이나 인사를 해도 그런 차원에서 모든 거를 이 당선인에 대한 국민의 믿음, 지지를 높이는데 목적이 딱 맞춰져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남은 기간 인수위도 남아 있고요. 취임할 때까지. 그다음에 정권 초반에 저는 당선인 또 취임하시고 대통령이 되시면
국민의 지지가 이 대통령이 국정을 수행해 나가는데 그게 얼마나 필수적인 거냐를 좀 절실하게 아시고 예. 그쪽으로 지금 당선인을 모시는 분들, 인수위 그분들이 그쪽으로 좀 더 좀 신경을 써줬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느냐가 질문이었는데 제가 지지율이 왜 낮은지를 그 이유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인가요? 예, 예를 들면 뭐 용산에 이전하는 문제 지금 어차피 5월 10일까지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국민들께서 뭐 그래도 찬성하시는 분도 있겠죠. 그렇지만 국민들은 지금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쁘고 코로나 때문에 너무 고통을 많이 받고 있지 않습니까? 국민들이 제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 문제를 가장 최우선 순위를 둬서 거기에 대한 내가 대통령이 되면 이렇게 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좀 자주 해주시고 지켜주시면 국민들이 지지도가 올라가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을 했습니다. 아직은 뭐 이제 청문회 준비를 할 텐데 현재까지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사인으로 있을 때 김현장 법률사무소에서 4년 4개월간 있으면서 18억 원의 고문료를 받은 것을 놓고 이건 너무 많은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국민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분이 경제, 통상, 또 외교까지 국정 경험을 다양하게 했고 또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주요한 요직을 많이 거쳐서 저는 그 아마 총리 인준 과정에 그 비교적 쉬울이라고 봤는데요. 저도 뭐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공직을 하는 사람은 공직을 물러나도 뭐라 그럴까요?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막 굉장히 좀 조심할 필요가 있는데 이제 그런 어떤 로펌에서 대형 그 로펌은 아니죠. 대형 아주 그 법률사무소. 법률사무소에서 그런 고액의 자문료를 받았다면 뭐 거기 국민 정서로 보기에는 그래 적절치는 않겠습니다만은 본인이 합당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까? 뭔가 기여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고액의 자문료를 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그 설명을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 있다 이렇게 보십니까? 저는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좀 설명을 하실 필요가 있고 국민들께서 그걸 두고 좀 판단을 하실 문제다. 저는 전반적으로 괜찮은 인사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것들이 검증 과정에서 자꾸 나오겠죠.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또 기회가 되면 모시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경기지사 출마 선언한 유승민 국민의힘 예비후보 만나봤습니다.